600년 전 조선의 궁궐에 코끼리가 살았고 왕이 낙타를 수입하려다 신하들에게 호된 꾸지람을 들었다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오늘날 우리는 동물원에 가면 전 세계의 희귀한 동물들을 쉽게 만날 수 있지만 유교의 나라 조선에서 외래동물을 대하는 태도는 매우 엄격하고도 흥미로웠습니다. 때로는 국왕의 권위를 세워주는 귀한 선물이었지만 때로는 감당하기 힘든 식비와 예기치 못한 사고로 조정 전체를 발칵 뒤집어 놓았던 동물들. 오늘은 조선왕조실록과 승정원 일기에 기록된 왕들과 동물들의 기상천외한 동거 이야기를 깊이 있게 살펴보겠습니다. 조선 역사상 가장 유명하고도 황당한 동물 사건은 단연 코끼리 유배 사건입니다. 1411년 태종 임금 시절 일본의 쇼군 아시카가 요시모치는 조선과의 우호를 위해 외교적 선물로 코끼리 한 마리를 보냅니다. 당시 조선 사람들에게 코끼리는 기둥 같은 다리에 집채만한 몸집, 그리고 얼굴에 긴 팔이 달린 괴물 그 자체였습니다. 태종은 이 신기한 짐승을 위해 말과 수레를 관리하는 전담부서인 사복시에서 특별 관리하게 하고 매일 콩 수십 마리과 볏짚 수백 단을 먹였습니다. 하지만 이 신기함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코끼리의 하루 식비가 웬만한 하급관리 수십 명의 봉급과 맞먹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던 중 1412년 결국 사단이 나고 맙니다. 전 공조판서 이유가 코끼리를 구경하러 왔다가 생긴 게 참 괴상하다며 비웃고 코끼리에게 침을 뱉었습니다. 영리한 동물이었던 코끼리는 자신을 모욕하는 것을 알아챘고 분노를 참지 못해 이유를 밟아 죽이는 전대비문의 사건이 일어난 것이죠. 조선 최초의 살인동물이 된 코끼리를 두고 조정에서는 치열한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신하들은 비록 짐승이나 사람을 죽였으니 마땅히 사형에 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태종은 웃으며 먼 나라에서 온 귀한 생명을 죽이는 것은 예의가 아니다라며 코끼리에게 형벌 대신 전라도 신도라는 섬으로 유배를 보냅니다. 그런데 섬으로 간 코끼리가 먹이를 거부하고 날마다 바다를 보며 눈물을 흘린다는 보고가 올라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세종대왕은 마음이 약해져 코끼리를 다시 육지로 불러들입니다. 그리고는 충청, 전라, 경상 3도에서 1년씩 돌아가며 키우게 하는 이른바 전국 순회 사육을 지시합니다. 하지만 매일 쌀 2말과 콩 1말을 먹어치우는 코끼리 때문에 백성들의 살림은 거덜날 지경이었습니다. 결국 충청도 관찰사는 코끼리가 사람을 보면 발로 차고 성질이 사나워 감당할 수 없으니 제발 다시 섬으로 보내달라는 상소문을 올립니다. 결국 코끼리는 다시 전라도의 깊은 숲으로 돌려보내졌고 이후 실록에서 자취를 감춥니다. 낯선 땅 조선에 온 최초의 코끼리는 외로움과 구박 속에 쓸쓸한 생을 마감했을 것입니다. 코끼리 소동이 잊힐 때쯤 조선의 구대왕 성종시대에는 또 다른 이색동물인 사막의 배, 낙타가 등장합니다. 성종은 학구열이 높은 만큼이나 실용적인 기술에 관심이 많았던 왕이었습니다. 그는 낙타는 등짐을 아주 잘 실어 나르고 거친 환경에서도 잘 견디니 전쟁 시 보급품을 옮기는 데 매우 유리할 것이다라는 판단하에 명나라를 통해 낙타를 수입하려 시도합니다. 당시 낙타 한 마리 가격은 무려 콩 400석, 오늘날의 가치로 환산하면 수억 원에 달하는 거액이었습니다. 신하들은 즉각 반발하며 성종을 몰아붙였습니다. 조선의 지형은 험난한 산지가 많아 평지 동물인 낙타는 전혀 쓸모가 없다는 논리였습니다. 게다가 낙타가 먹는 특수한 사료와 관리 비용을 생각하면 명백한 국고 낭비라는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성종은 고집을 꺾지 않고 일단 한 마리라도 들여와서 테스트를 해보자며 버텼습니다. 그러나 계속되는 가뭄과 흉년으로 민심이 흉흉해지자 성종은 결국 내가 낙타가 보고 싶어서가 아니라 나라의 국방력을 시험해보려 한 것뿐이다 라며 슬그머니 계획을 철회합니다. 낯선 동물을 통해 국가의 물류 시스템을 혁신하려 했던 젊은 군주의 야심이 경제적 논리와 유교적 절검정신 앞에 무너진 순간이었습니다. 세종대왕은 코끼리 때문에 고생도 했지만 원숭이만큼은 매우 귀하게 여겼습니다. 당시 동양에는 원숭이를 말구유 곁에서 키우면 말의 전염병을 막아준다는 독특한 미신이 있었습니다. 놀랍게도 이는 현대 과학적으로도 어느 정도 근거가 있는데 원숭이가 말털에 기생하는 해충을 잡아먹어 말의 피부병을 예방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세종은 일본에서 선물로 온 원숭이들을 위해 특별한 온실을 만들어주고 겨울에는 추위를 타지 않게 따뜻한 옷을 지어 입히라고 명했습니다. 심지어 세종은 자신이 가장 아끼던 막내 아들 영웅대군에게 원숭이와 다람쥐를 선물하며 작은 생명이라도 귀하게 여기는 법을 배우라고 가르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원숭이들도 조선의 혹독한 겨울을 나기에는 무리였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세종 29년 원숭이들이 추위에 떨고 있다는 보고를 받은 세종이 일본 사신에게 원숭이들을 잘 키우고 싶으되 조선의 기후가 맞지 않으니 혹시 추위에 더 강한 종을 구할 수 없느냐고 진지하게 물었다는 정겨운 일화도 전해집니다. 반면 조선 10대 왕 연산군에게 동물은 자신의 잔혹한 권위를 과시하는 수단에 불과했습니다. 그는 궁궐 후원에 호랑이, 표범, 곰 같은 맹수들을 산채로 잡아가두고 키우는
거대한 개인 동물원을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목적은 관찰이나 애정이 아니었습니다. 연산군은 기분이 울적하거나 잔인한 유의가 필요할 때면 우리 안에 갇힌 짐승들을 직접 활로 심지어 그는 매 사냥을 위해 응방이라는 부서를 비대하게 키웠습니다. 사냥용 매를 관리하기 위해 백성들의 논밭을 망가뜨리는 것은 예사였고 매의 발에 달린 방울 소리가 시끄럽다고 불평하는 백성은 즉시 처형할 정도로 광기를 부렸습니다. 더욱 황당한 것은 고양이에 대한 집착입니다. 연산군은 자신이 아끼던 고양이가 쥐를 제대로 잡지 못하거나 궁궐 밖으로 달아나면 담당 내관을 왕의 물건을 소홀히 다뤘다는 죄명으로 불러다 곤장을 치고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동물을 생명으로 보지 않고 자신의 감정을 배출하는 소모품으로 여겼던 그의 광기는 결국 그를 파멸로 이끄는 수많은 원인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조선 후기로 접어들면 동물은 정치적 도구에서 왕의 외로움을 달래주는 진정한 친구로 변모합니다. 강력한 왕권을 휘둘렀던 숙종 임금은 뜻밖에도 지독한 고양이 집사였습니다. 어느 날 궁궐 뒤뜰에서 굶어 죽어가던 노란 고양이를 구조해 금덕이라는 이름을 붙여줬고 그 새끼인 금손이를 수라상 옆에 앉혀 고기를 직접 떠먹여줄 정도로 사랑했습니다. 숙종은 정무를 볼 때도 고양이를 품에 안고 있었으며 고양이의 울음소리를 들으며 스트레스를 풀었다고 합니다. 숙종이 60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나자 금손이는 식음을 전폐하고 슬피 울다 정확히 13일 만에 주인의 뒤를 따라 죽었습니다. 이 소식에 감동한 대비 인원 아우는 고양이의 절개가 사람보다 낫다며 금손이를 숙종의 능 근처 길목에 묻어주어 죽어서도 주인을 지키게 했습니다. 숙종의 아들 영조 역시 동물을 대하는 태도가 남달랐습니다. 영조는 평생 검소함을 강조하며 자신을 엄격하게 다스린 왕이었지만 생명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인자했습니다. 노년의 팔통증으로 고생하던 영조에게 어이가 고양이 가죽으로 찜질하면 통증의 특효약입니다 라고 처방했습니다. 하지만 영조는 어릴 때부터 궁에서 나와 함께 자란 고양이들을 참아 죽여 그 가죽을 내 몸에 쓸 수 없다. 내 아픔은 참아도 고양이를 희생시킬 수는 없다며 단호히 거절합니다. 무서운 왕으로 알려진 영조의 가슴 깊은 곳에 숨겨진 따뜻한 생명 존중의 마음을 확인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조선의 왕들에게 동물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때로는 국가의 권위를 세우는 외교의 수단이었고 때로는 통치 철학을 시험하는 무대였으며 인생의 끝자락에서는 권력자의 고독을 달래주는 유일한 안식처였습니다. 우리는 실록의 딱딱한 문장 너머에 존재하는 코끼리의 눈물과 원숭이의 추위를 걱정하는 세종의 마음, 그리고 고양이를 쓰다듬는 숙종의 부드러운 손길을 보았습니다. 이런 소소하고도 황당한 기록들이야말로 우리가 몰랐던 조선왕들의 가장 인간적인 얼굴을 보여주는 진짜 역사가 아닐까 싶습니다. 600년 전 궁궐마당을 거니던 그 수많은 동물들처럼 어느 날 여러분의 곁에 있는 반려동물은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입니까? 조선왕실의 기상천외한 동물들 이야기는 여기서 마칩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